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법원이 이재명, 윤석열 양자-TV 토론 불가 결정을 내리자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바로 사자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선대위의 이태규 총괄 선대본부장에게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 규모가 10,000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정부가 의원급 재택치료 체계 전환 방침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TV 양자 토론 불가 결정 소식입니다.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낸 대선 후보 양자-TV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직전 선거 당 득표율이나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을 볼 때 안 후보가 초청 대상에서 해당하는 만큼 방송사 임의로 제외하는 건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법원이 안 후보 측의 양자-TV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한 거죠?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낸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당이 직전 총선에서 법정 토론 초청 기준을 넘는 6.79%를 득표했고 안 후보 본인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평균 13% 이상 지지율을 기록해 법정 토론의 초청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파 3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양자-TV 토론회를 방송하는 것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토론회 방송 날짜가 선거일로부터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 되다 설 연휴 기간인 점 등을 보면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다면 대통령 후보자로서 자신의 정책 홍보와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되고 군소 후보로서 이미지가 굳어져 향후 선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방송사들이 안 후보에 대해선 이번 토론회가 아니라도 다른 매체를 통해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양자 토론회가 무산되면 국민이 정보를 얻을 기회가 없을 거라고 주장한 건 모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안 후보가 포함되면 국민의힘 측이 불참해 토론회가 무산될 수 있다는 방송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 방송 준칙엔 토론에 응한 후보자들만으로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된 만큼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 상호 간에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안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상파 방송 3사의 양자-TV 토론 방송도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낸 양자-TV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론도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법원이 안철수 후보 측이 냈던 양자-TV 토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법원의 판단에 존중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다자 토론이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우선 법원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양자-TV 토론 방송을 이제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인용했잖아요. 각 당의 입장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선 국민의당은 사필 귀정 이 한마디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기득권 양당이 힘으로 깔아뭉개려 했던 공정과 상식을 법원의 판결로 지키게 됐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려 했던 양당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격변하는 세계 흐름 속에 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인지 가리도록 사자 TV 토론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려 했던 잘못된 정치 행위로 드러난 만큼 두 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누가 격변하는 세계 흐름 속에 제대로 된 국가 비전과 전략, 정책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가리는 사자 TV 토론을 즉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의당 역시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재판부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남부지법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 결과도 인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사자든 오자든 법률이 정하는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방식의 다자 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방송토론 콘텐츠당도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미 다자토론 성사와 참여 입장을 밝힌 만큼 빠른 시일 내 다자토론이 성사되길 기대하며 이 후보도 다자토론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입장문을 통해 다자토론은 관계없다며 여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어떤 형식의 토론이든 국민이 대선 후보의 정견과 입장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형식은 상관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전에는 이재명 후보가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민주당사에서 정치혁신 구상을 발표하겠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면목이 없다면서 앞으로는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자질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증해야 한다며 자질과는 무관하게 상대를 흠집내는 네거티브를 중단하자는 것이라고 검증과 네거티브를 구분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당연히 검증해야 합니다. 당연히 공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무관한 네거티브적 사안들에 대해서 공방을 하고 상대를 흠집내는 것은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혁신 구상으로는 국민 내각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30, 40대 장관을 적극 기용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은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재명 후보는 예정대로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를 타고 나흘째 경기도를 누볐습니다. 경기도 고양과 광명, 파주와 양주, 부천을 찾아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고 즉석 연설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노동정책으로는 주 4.5일 근무제를 추진하고 전국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네, 설 연휴 전에 민주당이 잇따라 쇄신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부터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당과 지지 세력들에 의해 수도 없이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의 제안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한국 정치가 좀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 대변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국면 전환용 쇼라고 일축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나중에 하겠다는 말은 공허하게만 들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며 계속 네거티브를 했던 건 오히려 이재명 후보 측이 아니었냐고 맞받아쳤습니다. 또 검증과 네거티브를 분리하자고 했으니 대장동 의혹처럼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을 덮고 가자는 뜻은 아니라고 이해하겠다며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대장동 특검부터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선대본부 글로벌비전위원회 정책 토론회에서 외교안보 공약에 대해 논의한 윤석열 후보는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한자리에서 모인 가운데 정권교체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설 연휴 전에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 분 한 분이 윤석열이고 한 분 한 분이 대통령 후보라는 마음으로 지역 곳곳을 국민들의 삶의 현장을 누벼 주십시오. 정치적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와 희망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께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이북도민 신년 할애식에 참석합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의 행보도 관심인데요. 설 연휴 전에는 통화녹음 발언에 대한 사과 입장문이 나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선대본부 측에서는 적절한 시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오늘 박범계 장관이 참석한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됐는데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고요? 네, 오전 10시 반쯤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를 임박해 윤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현안 질의를 요청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관련 소환 조사를 촉구하며 포문을 열더니 7시간 녹취록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 문개기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또 성남FC 수사팀의 갈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박범계 장관을 향해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급기야 김 씨의 출입국 기록 관련 언급을 한 박 장관에게 참으로 나쁜 장관이라고 질타하자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민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첫 양자-TV 토론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무산됐습니다. 지난주에 양자-토론은 담합이다 하면서 법원에 제동을 좀 걸어달라라고 가처분 신청을 한 후보 측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인데요. 안철수 후보 선대위 총괄 선대본부장인 이태규 의원 직접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필 규정이다.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원이 오늘 안철수 후보 측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그렇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2007년도에 이런 어떤 그 기득권 정당들 중심의 예. 그런 방송 토론에 대해서 법원이 한번 제동을 건 판례가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사실 저희가 이제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한 대로 이번에 법원에서 아주 명쾌하게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셔서 여기서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걸 통해서 예. 이제 이번에 이제 선거의 불공정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 우리 사회 전반에 있는 불공정과 비상식 문제가 좀 해결되는 그런 계기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결정이 나오니까 양당이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양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게 방송은 사회의 공기입니다. 어떤 특정 세력이나 특정인이 이걸 독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당이 본인들의 어떤 기득권을 이용해서 그 선거 과정에 있어서 방송이라는 공간을 자기들만 활용하고 다른 후보들의 어떤 기회를 완전히 차단하려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만큼 예. 두 당은 마땅히 국민 앞에 이제까지 이렇게 한 부분에서 잘못했다. 이런 사과를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정치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좀 전에 2007년 이야기 해주셨는데 17대 대선 때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문국현 후보 측이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도 이렇게 금지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그때도 같은 판단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사가 주관을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기준을 너무 많이 넘어서는 그러니까 예. 재량권의 일탈을 갖고 오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신 적이 있고요. 예. 이번에도 그런 취지에서 판단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송사의 재량권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상 토론 참여 기준에 비하면 공정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법원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방송사도 이 같은 과거 판례를 알았을 텐데도 양자 토론을 추진했어요. 자, 이런 방송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지금 지상파 3사 중에서 2개의 방송사는 그전에 안철수 후보한테도 사자 토론을 준비할 테니까 참여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이미 보냈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한 방송사는 작년 12월 15일 날 보냈고 다른 한 방송사는 올 1월 6일 날 보냈습니다. 그랬던 방송사가 갑자기 그 양자 토론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섰을 때는 이거는 방송사 스스로는 너무나 큰 모순된 행동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방송사에 어떤 이 정치 권력의 어떤 압력이 들어간 것은 아닌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밝혀내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12월 15일, 12월 이후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사실은 1월 달에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그러니까 부분은 그전에 지지율이 낮았을 적에도 그 공직선거법 기준에 의해서 방송 토론을 주관하겠다는 방송사가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도 갑자기 양자 토론으로 전환된 그런 모순된 행동과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부분은 국민들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철수 후보도요. 즉시 사자 토론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사자 토론 지금 방송사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자 토론을 즉각 제안을 했는데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오늘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정당들도 여기에서 크게 거부 반응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자 토론에 진정성이 있으면 예. 내일이라도 각 당의 대리인들이 모여서 예.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계속 오르다가 최근에 좀 주춤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으로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간 건 아니고요. 네. 연말부터 사실 뭐 1%, 2% 꾸준하게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단계별로 올라갔는데 저희가 내부에서 토론하면서 이것이 이제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 조정기가 조금 올 수 있겠다. 아. 그것이 15%를 앞두고 네네. 조정기가 올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내부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그랬군요. 그럼 이 15%를 저희가 20%를 뚫는 전진 기지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 연휴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15% 선을 유지한다면 예. 그 15%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0%를 뚫고 나갈 수 있겠다. 예. 그러면 그것에 확고한 우리의 어떤 그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후보의 출신진 PK죠. 부산에도 다녀오신 거고, 아. 또 이 중도층과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확고한 어떤 개혁 의지, 불공정 문제의 어떤 해소, 이런 부분을 통해서 후보의 어떤 미래 비전과 개혁의 진정성을 좀 알려나가는 그런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중도층, 청년층 공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율 20% 돌파를 위해서는 이 중도층, 청년층을 위한 주요 공약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그 공적 연금 개혁이든지, 예, 연금 개혁. 최근에 엊그저께 후보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강성 귀족 노조의 어떤 그 특권 문제라든지, 예.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기성 정치권들이 표가 무서워서 사실 회피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영역들을 놔두고는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네. 또 국민통합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표에 관계없이 한국 사회가 더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어떤 개혁 과제들, 이 부분을 용기 있고 당당하게 국민들께 말씀드려 나가서 네. 안철수 후보가 진짜 정말 미래를 위한 개혁 의지를 갖고 있구나, 예. 이런 것을 계속해서 좀 잘 알려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제 TV 토론이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TV 토론의 어떤 기능적인 것보다는 이제 학습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죠. 공부를 이제 틈틈이 일정이 끝나면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안철수 후보가 저희가 슬로건도 이제 새롭게 준비된 안철수라고 하는 이제 이런 슬로건을 이제 1차적으로 내걸었는데, 그동안 후보께서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TV 토론을 통해서 잘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저희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께서는 이 말 잘하는 어떤 이런 해설사보다는 일 잘하는 해결사의 어떤 이미지를 국민들께 드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세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대외 전략이나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준비하신 것을 국민들께 잘 말씀드려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전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책 공약 대결이 아니라 최근에 네거티브전 양상으로 좀 흐르고 있는데 이런 제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의 진정성과 진면목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 국가 비전과 정책 대안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한국 지금 현재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두 당의 후보한테 책임들이 있는 겁니다.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도덕적 하자 문제,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서로 다 어떤 네거티브 어떤 그 흑색 선전들 서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반성할 것이 많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일단 단일화 가능성은 지금 0%라고 하니까요. 자, 안철수 후보는 정권 교체 여부 조건과 관계없이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안철수의 이름으로 정권 교체하겠다, 이렇게 국민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는 2월 13일 날 후보 등록하고요. 그대로 묵묵히 안철수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3,000명을 넘으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방역 목표를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이고 의료체계 과부하를 막는 데 두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잔디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13,01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사이 4,441명이 급증했습니다. 국내 감염은 12,743명, 해외 유입은 269명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한 것인데요. 정부는 방역의 최우선 목표를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이는 데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고령층 3차 접종률을 높이고 병상을 확충하는 한편 먹는 치료제를 도입하는 등 오미크론 유행에 미리 대비해왔다며 지나친 불안을 경계했습니다. 방역당국도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확진자 수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델타 유행 때와는 양상이 달라 방역관리의 목표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미크론 전환기의 방역 목표는 유행을 최대한 안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중증 환자와 사망 피해 최소화, 의료체계 과부하와 붕괴 방지,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 등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역당국은 3차 접종을 또다시 강조했다고요. 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령층과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 최소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90% 이상이 60세 이상에 집중돼 있다며 고령층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0세 이상 사망자의 65%가 미접종자라며 고령층은 최우선적으로 3차 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12세 이상 인구의 6.8%에 불과한 백신 미접종자가 지난 8주간 중환자의 57.9%, 사망자의 58.6%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런 경향성은 점차 커져 최근 2주간에는 중환자와 사망자의 70%가 백신 미접종자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미접종자들은 더 쉽게 감염되고 더 많이 전파하며 중증과 사망에 더 취약하다고 평가하고 이들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관리하는 것이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며 백신 접종을 여러 차례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잔디입니다. 비수도권도 확산 추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80%를 넘어섰고 일일 최다 확진자가 나온 광주는 오늘부터 방역 체계도 전환됐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네, 광주광역시청 임시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광주에서는 오미크론 대응 단계가 가동됐는데요. 현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네, 어제까지와 비교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검사를 받는 곳이 크게 두 곳으로 나뉘어졌다는 점입니다. 우선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기존부터 이 코로나19 검사가 이루어졌던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오늘부터 60대 이상과 그리고 고위험군만 곧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곳에 이렇게 여러 부스들이 마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60세 미만이고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대상자 분류센터를 먼저 거치게 되는데요. 자가검사 키트를 받아서 스스로 검사한 뒤 기다렸다가 검사 결과를 확인받는 순서입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396명에 달하는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래로 광주에서는 어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겁니다. 확진 환자 가운데는 80%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미 광주와 전남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돼버린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광주와 전남에 대한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광주 지역은 요양시설이나 병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광주 동구에 있는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확진 환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380여 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광산구에 있는 요양시설 관련해서도 140여 명에 달하는 확진 환자가 나왔고요. 북구에 있는 요양병원과 어린이집에서도 각각 70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존 확진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도 210여 건으로 가족과 지인과 만남을 통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광주를 포함해서 경기 평택 등 지역 4곳에서 새로운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적용됐는데요. 이런 방침은 오는 29일 선별진료소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경기 평택시에 있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나와 있습니다. 네, 주변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어디에 있고 또 신속 항원 검사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네, 포털에 코로나19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고 검색하면 보건복지부 누리집이 뜨는데요. 그곳에서 동네에 있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찾아 가까운 곳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곳 클리닉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았는데요. 검사 비용은 따로 없었지만 진찰료로 5,000원을 냈습니다. 검사는 이 유리벽 안쪽에서 받았는데 PCR 검사와 마찬가지로 의료진이 코 속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그 면봉을 추출 용액에 넣은 다음 이 키트에 떨어뜨렸더니 불과 몇 분 뒤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다행히 한 줄 음성이 나왔습니다. 만약 양성을 의미하는 2줄이 나올 경우 이곳에서 즉시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곳에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하는 의료진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선별진료소라든지 대형 병원으로만 쏠리는 현상이 있는데 개인 의원에서도 간단한 검사나 치료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이러한 시점에서 적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곳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어떤 사람들이 내원하는 겁니까? 네, 저처럼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방문하시면 되고요. 또 60살 이상 고령층이나 밀접 접촉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면 기존대로 선별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경기 평택을 비롯한 안성, 광주와 전남 등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본격화된 4개 지역에 새로운 대응 체계를 시범 적용했습니다.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선별진료소에 가더라도 자가검사 키트를 받아 검사하게 되고요. 아니면 이곳과 같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방문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검사나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만 PCR 검사를 하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 치료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가 가능해지고 다음 달 3일부터 전국 431개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지정된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전국 호흡기 전담 클리닉 가운데 아직 코로나19 검체 채취 능력을 갖추지 못한 곳도 110여 곳에 달해 현장 혼선도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경기 평택시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정부는 재택치료 체계로 점차 전환하겠다며 의원급 기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코로나19 대응 방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료 대응 체계는 잘 작동할 수 있는 걸까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박근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일단 쉽게 생각하면 동네 병원이 모두 의원급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것들에서 이제 재택치료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분배를 하는 건데 재택치료가 의원급 의원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게 좀 가능한 방침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현재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스톱 진료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우리가 항원 검사, 신속 항원 검사를 의원급에서 하고 거기서 진료를 해서 정상 PCR이 또 양성이 나오면 이 환자가 코로나 환자로 확진이 됩니다. 그럼 그쪽에서 바로 그 의원에서 재택치료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를 지금 정부에서 고안하고 있습니다. 예, 재택치료 자체를 할 수 있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확진 자체를 의원급 동네 병원에서 하게 되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예. 동네 의원에서 우리가 신속항원 검사를 해서 예. 15분 내에 양성이냐 음성이냐 나와서 양성이 나온다면 PCR 검사를 해서 양성, 음성 판정을 하는 거죠. 예. 네네. 그런데 동네 병원은 통상적으로 보면 원장님 한 분이 계신다거나 의사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도 하고요. 또 뭐 네네, 간호사도 맞습니다.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네네, 한 맞습니다. 의원급당 몇 명 정도의 환자가 감당될 수 있는 겁니까? 저희 생각에는 한 10명에서 30명 내 정도로 예. 재택치료를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현장에서
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현재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재택 치료가 신속항원 검사는 어차피 병원에서 하면 됩니다. 의사분들께서. 예. 근데 재택 치료가 이제 24시간 당직 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 때는 그러니까 낮에는 우리가 의원급에서 담당하고 저녁 때는 야간 때는 병원급이라든지 센터에서 담당하면 충분히 이 의료 대혼란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정부와 그런 방침에 대해서도 좀 소통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가 정부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그 진단과 치료, 그러니까 즉 코로나 항원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택 치료만 하는 또 의원급들도 생길 겁니다. 예. 그래서 두 개 투트랙을 아마 운영을 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는 예. 네네 말씀해 주시죠. 네네. 예. 예. 제일 문제는 진단할 때는 어차피 저희가 4종 보고 세트를 가지고 진단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 진단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제일 문제가 이 확진자고 이제 일반 환자들의 동선이 분류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좀 해결해서 병원급에서 의원급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러다 보니 이제 일반으로 이렇게 그 코로나 환자들이 자꾸 이제 오시면 일반 환자를 꺼리지 않을까 하는 또 의원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우리가 의원급에 또 우리 원장님들이나 뭐 간호사나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 또한 잘 해결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당장에 2월 3일부터 좀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는. 그런데 뭐 맞습니다. 확진자 동선을 분류한다거나 일반 환자들이 좀 꺼리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장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건지,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현재 이제 예전에는 방역이 굉장히 허들이 되게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훨씬 약합니다. 일단 마스크를 잘 쓰고 KF94 정도의 마스크 쓰시고 그러니까 80 이상 지금 쓰기로 했잖아요. 예. 이렇게 마스크를 잘 쓰고 검사 받고 약간 동선만 분리해주면 크게 뭐 이렇게 호흡기 클리닉처럼 안 되더라도 의원급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한 이제 재택 치료의 가장 문제점은 24시간 당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원급에서 그 다음 날 또 진료가 있는데 이렇게 당직을 해서 그 다음 진료를 보기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24시간 당직이라는 그러니까 야당과 복용일과 주말에 허들만 좀 더 없애준다면 충분히 의원급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동네 병원들 보면요, 보통 좀 상가에 입주를 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식당들이나 동선이 좀 겹치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 뭐 상가 민원이라든가 주변 시민들 민원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네네. 또 동선 분류가 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의원급 내에서 지금에 백신 또한 백신 접종할 때도 동선 분리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동선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신속항원 검사를 하고 나서 음성이면 바로 집에 가는 거고 약 처방 받고 가는 거, 양성이면 어쨌든 PCR 검사를 의원급 직접 하든지 아니면 선별 진료에서 하게 됩니다. 그 동선에 크게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민원들은 어느 정도 정부에서 협조를 좀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24시간 당직 문제의 경우에는 정리를 하자면 동네 병원이나 의원급에서는 평일과 토요일 진료 시간에서만 그 코로나 환자를 대하고 뭐 밤이나 이외 시간에는 병원급에서 좀 코로나 확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직 지금 결정은 되지 않지만 예. 데이 시간에는 의원급에서 하는 걸로 거의 결정이 됐고요. 예. 이 나이트 때, 그러니까 야간이나 주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콜센터라든지 현재 코로나 전담 병원이라든지 병원들이 많이 재택치료 참여하고 있으니 그 병원들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정부와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협의를 진행 중이신 건데 여기에 네네네. 관련해서 좀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는 게 서울시에서 의원급 재택치료 시범 사업을 이미 진행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2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네. 애로사항들이 다 반영이 된 건지요? 지금 현재 서울시형은 1형과 2형이 있는데요. 일단 서울시는 의사들 자체 내에서 24시간 진료를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걸림돌입니다. 결국에는 당직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고요. 예. 현재 구로구에서는 7개 의원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당직을 쓰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 문제 또한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서울시형은 현재 시작은 됐고요.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아마 투트랙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투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인데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네네네. 설명을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하는 원스톱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예. 하나는 재택 치료만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 우리 병원은, 그러니까 우리 의원은 진단을 안 하고 재택 치료만 하는 경우, 또 하나는 재택 치료와 함께 진단과 함께 재택 치료 같이 하는 경우 이렇게 아마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좀 임의적으로 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급 병원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까? 일단 의원급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 진단도 하고 치료를 할지 아니면은 치료만 할지는 아마 의원급에서 선택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진단할 때 혹시나 그런 것들을 좀 꺼리거나 그러는 병원들이 생겨나진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진단할 때 일단 의료진 보호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선의 분리가 또 힘들어서 일반 환자들이 꺼려 있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아마 이 두 가지가 다 감염해서 진단에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예. 지금은 오미크론 대유행 때문에 그리고 이 의료 대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잖아요. 결국 예. 의원급들의 절실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은 뭐 병원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지역에서는 이 논의조차 어렵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재택 관리를 병원과 호흡기 클리닉이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에서도 지금 서울형이라든지 아마 오늘 내일 발표될 원스톱 모델에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들어보니까 정부와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투트랙으로 진단과 치료 그리고 재택 치료를 할 수 있게 동네 병원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는 동네 병원들의 좀 절실한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설명을 네,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일단은 네. 지금 상황에서는 굵직하게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 상황이어서 어떻게 정부의 대응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로 보이는 한 명이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콘크리트 더미가 켜켜이 쌓여 수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실종자 5명 가운데 1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건물이 무너져 내려 정확한 층수를 알 수는 없지만 발견 장소는 29층 부근으로 추정됩니다. 구조견이 생체 반응을 보였고 내시경 카메라와 맨눈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신체 일부를 추정할 수 있는 머리카락 부분이 발견된 걸로 저희들은 지금은 피해 근로자라고 저희들이 확정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하지만 무거운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있어서 수습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사고 현장 주변은 서서히 정리되면서 1차 통제에서는 없어졌습니다. 대신 이렇게 사고 현장 가까이에 새롭게 경찰 통제선이 마련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화정 아이파크 201동 39층짜리 주상복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외벽과 번체 사이에 저차막에 걸쳐 있는 콘크리트 더미를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화정 아이파크는 분양 때 청약 경쟁률이 65대1을 넘어서며 광주의 노른자위로 떠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근에 대형 마트와 백화점 그리고 영화관과 서점 등을 갖춘 유스케어 터미널까지 있어서 프리미엄이 5억 원까지 붙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광고한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그런데 지난해 6월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로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데 이어 또다시 대형 참사가 나면서 악몽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들어간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고 책임자들을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고강도 쇄신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 또다시 고개를 숙이고 사과 행보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의원이 종로 공천을 제안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선대본부의 상임 고문으로 영입했습니다. 대선이 이제 42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YTN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오늘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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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주제 민주당 쇄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월요일 7인회 백의종군 선언 그리고 어제는 송영길 대표의 불출마 선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재명 후보 정치 교체를 선언했습니다. 네거티브 중단도 선언했죠. 자, 민주당이 좀 절박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30%대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40%를 이제 못 가고 있는 건데 상당한 초조감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586, 86세대의 용태론도 있고 또 삼선 동일 지역의 4선 연임 금지라든지 또 송 대표 본인 스스로 출마 안 하겠다라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그 조치나 이런 개혁안들이 좀 빨리 나왔으면 했던 아쉬움이 분명히 있어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러한 정치 쇄신 그리고 인적 쇄신 문제가 향후 얼마나 탄력을 받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어제 오늘 이제 이런 사과도 하고 또 발표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86세대 정치인들의 용태로 이어지면은 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시기도 늦었다 하더라도 단지 이제 이 86세대들, 86 정치인들의 그 이제 인적 쇄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일단 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그게 역시 전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노동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분명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지지율이 경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 이른바 박스권이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폭락했을 때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반사적이기도 보지 못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 내부에서조차 분석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대로 가면 질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건 완곡한 표현이죠. 이대로 가면 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뭔가 타겟책을 위해서 그 같은 그 쇄신책을 만든 것이라고 뭐 당연히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민주당이 정말 그 어떤 그 전체적으로 정치 쇄신을 위해서 앞장서는가 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이제 최 교수님께서는 너무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너무 빨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음 총선은 2년 후입니다. 그 송영길 대표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선이 바로 코앞이다 그러면 출마 안 하겠다는 것은 임팩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2년 후에 2년 뭐 3개월 후가 이 총선인데 그 총선 불출마가 뭘 의미가 없는 거죠. 대표직 내려놓겠다 이렇게 하면 조금은 임팩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당장 뭔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뭐 윤미향, 그 이상직 의원 제명 둘 다 지금 무소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제명시킴으로써 출당시킴으로써 의원직을 유지시켜주는 꼼수를 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할 것이 왜 그랬느냐 죄송하다 이렇게 했으면 괜찮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제명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의미는 좀 반감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평가를 들어봤고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잖아요. 정치 교체를 다시 한번 선언했고 네거티브 중단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기자회견 내용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국민 여러분께 뵐 면목이 없습니다.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할 우리 정치가 도리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서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거티브를 확실하게 중단하고 오로지 민생, 미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도 동참해 주십시오.
네, 이재명 후보가 오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대선 보면 여야 후보의 사과 퍼레이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꺼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거티브가 별로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네거티브는 양쪽이 다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이재명 후보도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근데 지금 최근에 김건희 씨,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록 공방이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 윤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요. 네. 제가 그런 말씀 한번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민주당이 지나치게 김건희 씨 녹취록을 자꾸만 활용하려 한다면 오히려 역풍에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저는 그런 부분이 이번에 일정 부분 민주당이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네. 특히 민주당이 이건 뭐 MBC가 공개했던 거니까 민주당에게 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때 MBC가 그 녹취 공개할 때 그 전에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방사수라는 얘기를 몇 명 했단 말이에요. 몇 번을. 본방사수라면 그거 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제가 볼 때는 유권자들에게 썩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비칠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거였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를 중단하자. 네거티브를 해가지고 이익이 돼야지 뭐 할 거 아니겠어요? 일단 표를 얻어야 되는 선거 운동에서 좀 그게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또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취도 함께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YTN에서 이 녹취록 공방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내용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김건희 7시간 통화, 윤석열 후보 지지에 영향을 미쳤느냐? 어떻게 미쳤느냐? 부정적인 영향 44.5, 긍정적인 영향 19%, 영향 없음 31% 이렇게 나왔습니다. 형수 욕설 논란 이재명 후보 지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질문에 부정적 영향 50.3%, 긍정적 영향 6.9, 영향 없음 30.6 이렇게 나왔습니다. 노동현 교수님, 이 뭐 여론조사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이제 미리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권 개최 여론이 좀 많이 앞서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반영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저걸 합쳐보면 아마도 저 정권 교체 여론과 비슷한 그런 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영향 플러스 거기다 이제 영향 없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난번 4.7 보궐선거 때 봤지 않습니까? 그때도 서울시장 후보,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로 굉장히 일관했습니다. 뭐 유명한 무슨 뭐 생태탕 얘기도 있고 페라가모 얘기도 나오고, 죄송합니다. 이거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말을. 근데 어쨌든 그런 게 굉장히 있었는데 그게 사실 결과 영향을 못 미쳤다는 걸 그때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과 달리 네거티브가 이렇게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대한 미디어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주류 미디어들이 일제히 네거티브를 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대한 미디어가 미디어 뭐 환경의 변화도 있습니다. 영향이 그럼요. 있다. 그래서 즉각 유튜브 등에서 뭔가 다른 반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네거티브가 제한적 영향밖에 못 미친다 하는 걸 분명히 좀 이해를 하고 선거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하면서 야당에도 이제 동참을 요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확히 한 90분 정도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법사위에서 여야가 김건희 씨 녹취권으로 공방, 충돌을 벌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오겠습니다. 안 하기로 했으면 거기 합의에 따라 좀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시작 안 했는데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법 상정을 그토록 요청할 때는 코빼기도 비춰주지 않더니 오늘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걸 보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너무 뻔해서 참으로 민망합니다. 자, 보여주시죠. 김건희 씨 통화 내용입니다. 한동훈? 왜? 무슨 일 있어? 한동훈에게 자기가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건희 씨입니다. 9번 통화했고
332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한동훈 씨한테 수사지휘해왔던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나오게 해서 여당 의원님들, 야당 의원님들이 지금 현안질을 하는 이유는 지금 사실상의 대선 선거운동이 지금 진행되는 거와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출입국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게 계속 이상한 얘기가 있었죠. 김건희 씨 본인도 체코 여행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이름은 김건희, 부명, 옛날 이름 명신 바로 치고 이렇게 사진으로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건희로 검색을 해봤고 김명신이 아닌 명신으로 이름만 검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검색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체코 여행과 관련된 출입국 기록은 그때도 지금도 삭제되지 않고 우리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참 제가 이재명 후보가 오늘 네거티브 안 하겠다는 그 말이 참 허망하게 들려요. 박봉계 법무장관 본인 청문회 때 개인정보 이유로 제출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니 없니 그런 말을 해요? 위원장님 참 나쁜 장관이에요. 참 나쁜 장관이고 제가 뭐를 말을 합니까? 이 법무장관이 저런 식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고 내 정말 법무장관 대한민국 법무장관 수준이 한심합니다.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한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한국말 안 쓰네요? 사실에 관한 이거 뭐 현안 질의를 하면서 참 눈도장찍으로 나오셨습니까? 후보 저리저리 살을 붙여서 개인 사생활까지 다 노출해가면서 장관이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다. 네, 네거티브 중단 선언 첫날인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또 네거티브 전을 보고 있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번도 한번 네거티브 중단하자라는 얘기를 양 진영에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거티브와 의혹 검증의 경계가 좀 애매하긴 해요. 모호하죠. 어떠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검증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까지 네거티브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법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거는 전형적인 네거티브의 유형에 속한 겁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사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건 법무부 장관이 확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도 됐을 것 같은데 그야말로 지금 이재명 후보와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그리고 정치 혁신을 얘기한 상황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며칠 있다가 하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바로 뭐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네거티브 중단이 과연 유효할 것인가? 앞으로 점점 이제 선거가 42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점점 시간이 더 다가올수록 네거티브가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벌써 입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게 네거티브냐 검증이냐가 또 공방이 될 것 같아요. 김용민 의원 입장은 한동훈 씨에게 사실상 수사지휘해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정치권에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고. 되게 그렇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도 일종의 지금 선거 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작은 규모, 큰 규모든 전쟁이라고 한다면 적절한 공격 방어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좀 말씀하신 저도 동의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그에 대해서 국민이 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건 적절한 검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거티브는 허위라든지 아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든지 앞뒤 다 자르고 어떤 특정한 단어만 가지고서 그것을 계속 공격의 근거로 삼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근데 김건희 씨 녹취록 얘기를 다시 하셨습니다만은 그게 기본적으로 일종의 사담 아니었습니까? 일종의 취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누나 동생 하면서 나눈 사담인데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검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민주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에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의혹하고 그리고 이제 규명해야 될 사실과의 애매한 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 녹취록에 이제 남편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 보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만약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이 됐을 때 부인이 과도하게 개입한다, 어떤 무속 논란 이런 것들은 얘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사인에 있어가지고야 얼마든지 점을 보러 갈 수도 있고 무속인에게 의자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건 우리의 공적 영역에서 대통령에게 그러한 기재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의 의혹 검증의 하나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그 단계를 넘어버리면 그게 완전 네거티브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상대방의 어떤 그런 부분들 끄집어내서 약점을 일부러 끄집어내는 것과 의혹을 검증하는 건 다른 건데 이게 우리가 통칭 네거티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씨 녹취록의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법원도 인정했던 거 아니었겠어요? 단지 이걸 민주당이나 다른 이제 진영에서 과도하게 활용하려 한다면 그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 선언한 건 잘한 걸로 보는데 그런 걸 후보가 잘 컨트롤한다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의원들이 서로 또 이렇게 공방을 벌이면은 역시 그거는 뭐 백약이 무효밖에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어제 송영길 대표 정치 쇄신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죠. 그리고 또 우상호 의원도 이미 밝혔지만 본인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용퇴를 이렇게 선언한 86그룹 의원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86세대 용퇴로는 뭐 지금 처음 나오는 게 아닌 거죠. 벌써 지난 총선에도 나왔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이 이제 86그룹이라고 하는 우상호 의원을 대표로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용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86그룹이라고 누구누구 또 지칭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한꺼번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본인들이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모르겠어요. 조금 더 기다려보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86그룹들이 전체가 쇄신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그 전체적인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는 그런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대표나 그런 사람들이 당신 동참하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좀 문제인 것이고 586그룹들이 함께 만약에 이제 이런 움직임에 호응한다면 굉장히 큰 물결이 될 수 있겠죠. 국민들의 어떤 그 긍정적 평가도 받을 수 있고 아직은 그런 움직임은 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송영길 대표가 또 종로 등 이 세 곳에 대해서 이제 보궐선거 열리잖아요. 무공천을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서초갑 대구 중남구 역시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무공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치 혁신 이제 그 주제가 오랜만에 이제 대선에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봐요. 문제 제기한 거 자체가. 이번 대선이 유난히 정치 개혁이라든지 뭐 개헌이라든지 권력 구조 개편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오로지 네거티브, 오로지는 아닙니다만 네거티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정치 이슈들이 공간이 별로 없었던 건데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 세 곳 공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 같아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아직은 이제 그 실천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지켜봐야 되겠죠. 지난 뭐 4.7 재보선 때도 서울, 부산 결국 공천했으니까.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라고 민주당이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세 곳도 공천하지 않고 국민의힘도 만약에 정말 공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도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개혁 경쟁에서 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용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용태론도 우상호 의원은 거기에 동참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노 교수님 말씀처럼 만약에 그게 릴레이로 이어진다면 저는 굉장한 파급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지 하는 건데 역시 그런 의미에서 종로 등 민주당의 세 곳에 대해서 공천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박덕흠, 이상직, 윤미향 징계안을 내일 상정해서 논의한다고 하네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상직,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덕흠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징계안 논의한다면 민주당 의원들 자체로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같이 합류해야 된다든지 같이 윤리특위는 지금 구성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여야 동수로 만약 한다면 윤리특위 소집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우리 윤리특위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뭐 말씀 다 아시겠지만 윤미향 의원이라든지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계속 감싸는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세 사람 다 제명 의견을 내서 지금 좀 파문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서 외면할 수 없다면 그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근데 문제는 또 윤리특위가 의결되더라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본회의 의결은 제명하는 3분의 2입니다. 제적 3분의 2.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그걸 반발한다든가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일부 반발할 수 있고요. 그러면 또 본회의에서 부결돼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회의까지 지켜봐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본회의까지 지켜봐야지 알 것 같군요. 그러니까 이런 혁신제 의제들이 결국은 다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고 정당을 불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국민의힘도 자꾸만 사족도 하지 말고 우리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이렇게 나가야지 상대방께서 의심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혁신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봐야 되고 특히 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에서 진짜 처리되는지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의원들 제명 처리 잘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이 3명의 의원들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민주당의 쇄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는데요.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말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솔직히 논의해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그 3개 지역구에 대해서 무공천하겠다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것인데 어쨌든 국민들에게 그런 겸허한 자세를 보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글쎄요, 그게 이루어질지가 우선 의문입니다. 자, 노동일 교수님,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도 서초갑이나 대구 중남구 무공천 해야 한다고 보세요? 해야 한다고 뭐 할 생각은 없지만 동참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실질이 어떻든 아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랬지 않습니까? 뭐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내용상 따지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일단 민주당에서 그와 같은 어떤 카드를 던진 것은 굉장히 국민에게 긍정적 평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도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많았잖아요. 당원 단계 그렇게 돼 있었고요. 서울, 부산시장 모두가 본인들의 귀책 사유로 벌어진 선거였고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무리했죠. 전당원 투표까지 거치면서 당원 단계를 무시하고 공천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패배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만약에 종로 이런 데다가 또 무리하게 공천했다가 만약 패배한다면 아무 실익도 명분도 잃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2-3석 더 가져가 봐야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물론 2-3석이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던져야죠, 카드를. 속된 말 있지 않습니까? 묻고 더블로 가 하는 그런 걸로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뭐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쇄신 바람이 실제로 국민의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쇄신이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요. 사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종로에 이렇게 후보로 나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 의원이.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후보 선대본 상임고문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윤 후보로서는 뭐 상당히 이제 힘이 되는 거죠. 지금 어쨌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같이 경선했던 경쟁 상대들 같이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득표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뭐 긍정적인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에게 비치는 그 상징적 효과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부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문을 수락한 거는 뭐 윤 후보의 정치력이 돋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홍 의원과 지금 윤 후보가 대단히 불편해졌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공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아무튼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제 고문 수락함으로써 뭔가 좀 이렇게 풀릴 돌파구 같은 게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이면 저는 그래서 홍준표 의원도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자기 돌파구를 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부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경선 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준표 의원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는 종로 공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이 홍준표 의원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중간다리 역할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뭐 노력한다고 좀 얘기하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윤석열 후보와 함께 만났을 때도 나는 공천이나 이런 거 지금 얘기하는 게 할 때가 아니고 대선에 집중해야 할 때 아니냐. 그래서 본인 공천 가지고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본인이 뭐 종로 공천이나 이런 데 사심 때문에 돕겠다 이렇게 나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게 분명히 있고 또 한 가지 이미지가 뭐 워낙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홍준표 의원과도 뭔가 이제 그 윤석열 후보와 화해 뭐 좀 이런 것들을 과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원이 양자 TV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했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은 사실상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자 토론이 추진되는 것 같은데 방송사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법원의 결정을 어떻게 보셨어요? 뭐 당연한 결정이라고 예. 그렇게 예상을 했고, 게다가 안철수 후보는 지금 5%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방송법에 따른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당연히 참여해야 돼요. 법정 토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방송사가 주관하는 토론에도 선거방송 심의 규정을 준용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건 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것인데 2007년도 대선 때도 문국현 후보하고 예. 권영길 후보가 이제 그런 걸 제안한 적이 있어요. 법원에다 가처분 신청 낸 적이 있죠. 네. 받아들여서 그때 토론이 불발됐거든요. 이번이 똑같은 경우인데 네.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다자 토론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다음 국민의힘도 다자 토론 받겠다고 시원스럽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리고 양자 토론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논점이 지나치게 분산되니까 여러 명이 나오면 그래서 양자 토론도 한두 번 하고. 그리고 다자 토론도 하고 해서 좀 배합한다면은 양쪽에 다 명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자 토론 열릴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해야죠, 당연히. 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설 연휴 직전, 그러니까 30일, 31일 이틀 중에 하루 열릴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미리 이제 방송사에서도 그 날짜를 비워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양자 토론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군요. 예. 본인들도 예.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도 함께 참여해야죠. 네네. 양자 토론을 미리 좀 여러 번 했으면 어떻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명분상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한 달 평균 이채론 지지율이 5% 이상 후보는 예. 법정 토론에 반드시 참석시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상은 분명하지만 이미 양자 토론이 여러 번 이루어졌다면 뭐 아쉬움은 없지만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생각을 들지만 지금 현재 그 예정된 토론 국민의힘이 우리 양자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사실 모두 가족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족 메리트를 내세우고 있죠. 미국에서 입국한 안 후보의 딸 안설이 박사 조만간 선거 조력에 나설 의사를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설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아침에는 그냥 재택근무하면서 내내 일하고 오후에는 그 브이로그 계속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정치인 안철수보다는 안철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아빠로서 어떤지 그런 면모들을 많이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최근에 들었는데 아빠가 음반 피처링에 집에서 가끔씩 부르실 때 그냥 개인적으로 아빠가 노래를 잘 부르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대도 돼요. 여러 장르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게 좀 두렵긴 해요. 뭐 랩이나 힙합 그런 거는 잘 못하실 것 같은데 그 시간 맞춰서 한번 아빠가 피처링한 노래들을 다 듣도록 할 거예요. 그 이제 제 반응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 대선 후보를 보면 대선 후보 가족들의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들의 모습 볼 수가 없고 또 윤석열 후보는 또 부인의 모습을 아직 공식적으로 물론 뭐 사과 기자회견 했습니다만 잘 볼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이제 딸이 또 이렇게 나와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합니다. 안 후보의 가족들이 선거 전면에 좀 나서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죠. 가족들이 뭐 공개가 안 될 수가 없겠죠. 후보의 가족이니까. 근데 지금 말씀처럼 후보 가족의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지나치게 가족이 부각되는 거에 대한 약간의 피로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유권자들에게. 과거에 보면 그 자녀 때문에 득표를 많이 한 후보도 있고 네. 내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과거 교육감 선거 때 또 자녀 때문에 또 상당히 어려움을 처한 후보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는 중요하긴 한데 이제 워낙 이제 특히 김건희 씨에 관련된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후보의 아들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안설희 씨가 이제 만약에 그런 모습을 안 보이면서 보인다면은 뭐 득표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너무 가족 관련해 가지고 후보보다 가족이 너무 이슈를 덮는 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보다 가족이 이렇게 부각되는 것은. 자, 노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 있잖아요.
권은희 의원과 함께 광주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 가족들 이제 전면에 나서는 모습, 다른 두 후보와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통상적인 상황이라도 플러스가 되겠죠. 네. 뭐 안철수 후보와 또 본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뭐 어떤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고, 그죠? 스펙도 좋은 분들이고. 예. 또나 따님은 지금 뭐 안설이 박사라고 전도 유망한 과학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평상시라도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지금 같은 상황 말씀 네. 다 하셨지만 후보 본인, 후보 가족 굉장히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더 돋보이겠죠.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될 겁니다. 네. 근데 국민들도 뭐 호감을 갖고 보겠고 네. 지지율 상승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린 정치인 대통령을 지금 뽑으려고 하는 것이지 예. 가족이 뭐 화목하고 어떤 그런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네. 그것만으로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안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 광주 아파트 공사 붕괴 현장을 찾았는데요.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제 현장을 찾았고 송 대표가 하루 늦게 찾은 셈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나 호남은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지지가 높은 지역이니까 예. 여기 늦게 왔느냐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제 애정어린 비판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 기사는.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예. 과거 후보들에 비해서 호남의 지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편이에요. 물론 윤석열 후보보다 압도적으로 높지만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이 과거에 받았던 호남 지지보다 아직 낮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더 호남에 더 많은 공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일 광주를 찾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낙연 전 대표도 동행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최창열 용인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방역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적용됩니다. 검사와 격리 기준이 대거 바뀌는 건데요.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격리 기준부터 살펴보죠. 격리의 기준은 크게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은 2차 접종을 했더라도 90일이 지난 사람은 미접종자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접종을 마친 확진자의 경우 7일 동안 격리를 하고 미접종 확진자는 여기에 3일의 자율격리가 추가됩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한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안 해도 되고요. 미접종자는 7일을 격리한 뒤에 격리 해제 직전 추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밀접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확진자와 접촉자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를 한 경우 밀접 접촉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장 동료나 가까운 사람이 확진됐다고 하더라도 격리는 안 해도 됩니다. 그동안 PCR 검사는 보건소나 병원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젠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밀접 접촉자와 60세 이상, 그리고 역학조사 관련자와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만 바로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는 신속 항원 검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유사 증상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가검사 키트를 약국에서 사거나 선별진료소에서 받아서 스스로 해보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가서 검사를 받는 방법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어딘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사 키트로 검사를 하고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지나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다시 받게 되고 이후엔 지금처럼 검사 결과에 따라서 치료를 받거나 격리를 하는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자가검사 키트 같은 신속 항원 검사의 민감도가 90% 정도란 점인데요. 10명 가운데 1명은 실제로 양성이어도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검사자가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하면 달라지는 점들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방역 체계에서 맞이하는 이번 설 연휴. 하루 평균 48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설 연휴 때보다 17%가 증가한 건데요. 고향 가는 길은 설 전날에, 또 돌아오는 길은 설 다음 날에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만큼 김부겸 총리는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을 비롯한 대규모 이동 자제를 거듭 호소했는데요. 정부는 철저한 방역 관리에 나섭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설 연휴 첫날 서울역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400~500명 나오던 시절이었는데 확산 우려로 예년 같은 분주함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루 평균 409만 명이 이동했습니다. 올해 설 연휴 때는 어떨까? 연휴 전날인 오는 28일부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엿새간 예상되는 이동객은 모두 2,877만 명으로 하루 평균 480만 명입니다. 지난해 설 연휴보다 17% 넘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직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국민이 전체의 20%에 달해서 실제 이동객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90%가량이 승용차를 이용할 전망인데 고향으로 가는 길은 설 전날인 31일 오전에, 돌아오는 길은 설 다음 날인 2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를 계기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특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실내에선 음식물을 먹을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하고 통행료 수입을 고속도로 방역 활동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설 연휴 때 활발한 이동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이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도 정부의 설 특별 방역 대책에 발맞춰 연휴 기간에 시행해왔던 대중교통 막차 시간 연장을 이번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기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구리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직후 공장에 있던 2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불은 창고로 쓰이던 공장 한 개동을 완전히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3층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에도 경북 칠곡군 외관읍 한 공구 제조업체에서 불이 나 5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3개 동 2,270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11시 17분쯤엔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6시간 반 만에 진화됐지만 공장 2개 동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행히 야간이라 공장 가동이 이뤄지지 않아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음식점과 편의점, 무인카페 등을 돌면서 수차례 불을 지른 30대가 검거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방화 등의 혐의로 31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7시쯤 서울 상계동의 음식점 주차장에 쌓여있던 폐 현수막에 불을 지르고 30여 분 뒤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비치된 상품들에 불을 붙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면서 범행 동기 등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호자 없이 학원 차량에서 내리던 초등학생이 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 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9살 A초등학생이 학원 차량에서 내리던 중 차량 문에 옷이 낀 상태로 출발하면서 뒷바퀴에 깔렸습니다. A양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진행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열차가 새벽 시간에 장비를 교체하고 시범 운행하던 중에 탈선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출근 시간대가 다 지나갈 무렵에 복구 작업이 완료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국토교통부가 경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선로에 내려간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열차도 중간에 멈춰 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2호선에서 탈선 사고가 난 건 새벽 2시쯤. 구남역에서 구명역을 향해 달리며 교체한 장비를 시험하던 중 선로에 있는 바퀴가 떨어지며 멈춘 겁니다.
도시철도 운행이 첫 차부터 3시간 넘게 중단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평소에는 서면을 통해 가지고 구포철 오는데 그래서 이거 안 됐다 싶어 출근 시간이 늦을 것 같아 가지고 다시 이제 그 1호선 연산동을 해가지고 부산교통공사가 운행 중단 구간에 셔틀버스 12대를 투입했지만 혼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열차 진로를 제어하는 전자연동장치를 교체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졌습니다. 열차 선로를 바꿔주는 장치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오작동했다는 게 운영사의 설명입니다. 바뀐 방향으로 붙지가 않아가지고 결국 이제 방향이 두 개가 이제 타지 상태지. 그러니까 바퀴가 이쪽에도 올라가고 이쪽에도 걸치다 보니까 탈선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운영사는 새로 교체한 부품에 문제가 있거나 사람이 조작을 잘못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를 수습한 뒤 열차 운행을 곧바로 재개했습니다.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부산 도시철도의 고장 사고가 지나치게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만 130건에 달하는데 전동차와 관련한 문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YTN 차상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내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1심과 2심에선 잇따라 징역 4년이 선고됐는데요. 유죄의 핵심 증거로 쓰인 이른바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우철이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내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놓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 후보자 지명 뒤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여 만입니다. 정경심 전 교수의 혐의는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코링크 피의 관련 비리, 증거 인멸 등으로 나뉩니다. 1, 2심 법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비롯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위조 또는 허위로 보고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 2심에서 유무죄가 뒤바뀐 부분도 있는데 사모펀드와 증거 인멸 관련 혐의는 일부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의 쟁점은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입니다. 딸 조민 씨의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서울대 인턴 확인서 등의 핵심 물증이 동양대 PC에서 나왔는데 1, 2심 모두 적법한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를 따로 심리하고 있는 다른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최근 동양대 PC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이 이루어졌다는 이유입니다.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면서 위법한 증거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건이 하급심으로 돌아가 정 전 교수의 형량이 낮아지는 등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동양대 PC의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있어 하급심 판단이 완전히 뒤집힐 여지는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별도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과일이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변하는 이 갈변 원리를 이용해서 머리를 감으면 염색이 된다고 광고한 모다모다 샴푸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샴푸에 들어간 성분을 금지 원료로 지정하기로 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된 건 트리하이드록시 벤젠, THB라는 성분입니다. 홍반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식약처는 이 물질에 유전 독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데 더 주목했습니다. 세포 유전 물질의 변이를 일으킬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식약처에서 오늘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금지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용량이나 사용 환경과 무관하게 아예 쓰지 않는 게 낫다는 거죠. 잠재적 유전 독성이 있으면 학술적으로는 발암성까지도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유럽에서도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6개월 뒤부터 이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제조한 상품은 그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모다모다 제품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소비자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식약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샴푸는 카이스트 연구진과 모다모다가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지난해 8월 국내에 출시된 뒤 150만 병이 팔렸고요.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에서만 320억 원, 해외에서 280억 원어치 넘게 팔려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모다모다 측은 자사 제품에 대한 추가 유전 독성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고시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 샴푸의 개발자죠. 이혜신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식약처의 판단을 좀 자세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먼저 식약처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그 해당 원료가 네. EU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미국 등지에서 잘 사용되고 문제 없이 사용되고 있는 원료입니다. 그래서 예. 작년에 제가 식약처 담당자 만났을 때도 예. 제가 안전성 요구를 자료를 더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예.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 저 안전성을 입증할 기회를 사실 제가 제대로 얻지는 못한 상황이었고요. 예. 그런 네. 상황에서 좀 서둘러서 식약처 분들께서 강행을 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식약처에서는 THB 성분의 이 물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이 THB가 들어간 염색약의 출시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홍반이나 부종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개발하실 때 이런 점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하셨습니까? 예, 물론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기 개발은 한 6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많은 분들, 그다음에 공인기증 인증기관에서 두피 테스트하고 민감성 촉보 테스트들 다 진행을 했고요. 예. 개발하는 중으로 개발하고 나서도 문제가 사실 없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자, 이 제품을 언제 개발했고 그 당시 때는 식약처의 판단이 없이 시판이 된 겁니까? 식약처의 판단이라는 것보다는 이게 일반적으로 그 화장품 배합 원료에 등재가 되어 있는 원료였고 일반 샴푸였기 때문에 네. 샴푸로 제대로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네네. 규제 대상에 원래 들어가 있지는 않는 품목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런데 왜 식약처가 이 성분 검사를 한 겁니까? 성분 검사라기보다는 예. 이제 그 제가 개발하는 중에 유럽에서 이제 THB의 잠재적 유전 독성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서 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 결과에서도 박테리아 수준에서의 유전 독성은 있었고 저희와 같은 그런 포유류 세포에서는 유전 독성이 없었고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저는 조금 더 규제를 하기 전에 안전성에 대한 테스트를 더 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그 전문가 자문회의에 전문가들 그 참석을 했었는데 금지하는 게 맞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그 안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안전성 테스트는 실제 결국에는 사람이 사용할 때 안전하냐 안 하냐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람이 사용할 때의 안전함을 중점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지 박테리아 수준이나 이런 데서는 테스트를 하는 것을 결국에는 사람한테 어떻게 예측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네네. 실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만 명 정도 사용했던 그런 풍부한 데이터가 있고 그 중에서 지금 민감성에 대해서는 보고한 것이 10건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네. 유전 독성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 테스트를 면밀하게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렸던 말씀이었습니다. 네, 식약처의 발표 내용 보면 세포 유전 물질의 변이를 일으킬 잠재적 위험이 있다 그러고 또 유전
예, 잠재적 위험. 그리고 유전 독성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유전 독성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잠재적 유전 독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저희 포유류 세포에서는 독성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이미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그렇기 때문에 물질, 제가 계속 말씀. 그런데 이 물질이요, 트리하이드록시 벤젠, 유럽에서는 사용 금지가 돼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미국에서는 이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사용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미국 기준과 유럽 기준이 다른 거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사실 좀 뒤늦게 부작용이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식약처는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뒤늦게 나오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뒤늦게 나오는 부작용도 저희가 충분히 임상시험이나 임상안전성 시험을 통해서 네.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충분히 밝혀낼 수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 저희 그 모공세포를 취해서 네. 모공세포의 유전변이나 이런 것들을 검사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 지금도 식약처 분들께서 인정을 해주신다면 예. 그런 것들을 인증기관이나 대학병원과 협업을 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조금 네. 급하게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부작용이 한참 후에 난다는 말씀도 제가 반복해서 드리면 네. 충분히 검사를 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식약처의 발표 내용 가운데요, 이 판매를 즉시 중단하라는 조치가 아니라 생산은 중단하고 제조한 상품은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소비자 입장에서 반품을 요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산 것은 써도 되는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것은 저는 사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개발을 하면서 6년간 이상 다 써왔고요. 네. 흑자적인 양심으로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 지속적으로 제가 식약처 분들께 안전성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자,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 더 테스트를 하자 이런 입장을 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계속 안심하고 쓰시는 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신기술이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감기만 해도 염색이 된다라고 하는 게 획기적이긴 하지만 식약처에서 이런 규제가 나왔고요. 일단 그러니까 개발자인 교수님과 식약처가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 방침이신지요? 저는 제가 뭐 이제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신 거기 때문에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가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저희가 지금 1차로 제가 GLP 인증기관, 뭐 다른 대학병원을 통해서 계속 그 안전성을 테스트를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하고 싶기를 원하고요. 네. 그런 바탕으로 다시 논의를 하고 전문가위원회도 다시 하고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연구 자료를 검토하고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의 판단을 또 한 번 더 맡겨보겠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식약처는 뭐라고 합니까? 절대 이제 더 이상 개발하지 말고 생산하지 말라는 결정이 지금 확실히 내려진 거죠. 생산은 유예를 준 걸로 지금 현재 결정상으로 알고 예. 그런데 사실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약처 이렇게 발표하면 걱정돼요. 쓰고 있는 분들은 쓰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반품하고 싶고요. 교수님께서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식약처의 발표를 좀 더 신뢰하는 게 일반 소비자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잠재적 독성이 있다고 발표를 하신 거고 잠재적 독성이라고 한 것은 확인된 독성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려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색 샴푸를 개발한 이해신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마약 밀수가 역대 최대급으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세청의 지난해 마약류 밀수 단속 자료를 보면 총
54건에 1272kg을 적발해서 건수와 양 모두 개청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양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투약하고도 남는 수준이었습니다. 전년 대비로 보면 적발 건수는 51%, 적발 양은 757%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도심 복합 사업의 8번째 후보지 11곳이 발표됐습니다. 이로써 사업 예정지만 76곳에 달하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후보지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앞 역 인근입니다. 좁은 골목에 오래된 주택이 촘촘히 붙어 있습니다. 정비 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컸던 곳이었는데요. 결국 이번에 정부와 LH가 직접 주도하는 공공재개발 도심복합 사업지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수원 고생역 주변 등 서울 9곳, 경기 2곳 등 모두 11곳이 도심복합 사업지의 8차 후보지로 낙점됐습니다. 이로써 선정된 후보지만 모두 76곳, 총 19만여 가구 규모의 공급 계획이 발표된 지 1년 만입니다. 정부의 속도전과 달리 해당 지역에선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만 합니다. 정말 소수가 제안을 하시고 대다수는 모르고 계신 분들 상태에서 이런 이제 개발 계획이 발표가 돼서 이러다 보니까 뭐 정말로 그냥 말 그대로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고 절반 이상이 다들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다들 뭐 뒤통수 맞으신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지난해 4월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삼양역 북측구역에서도 사업에 찬성했던 주민들이 반대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반대로 쑥으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20% 몇 킬로 떨어지니까 그 찬성 동의서 받던 분이 어렵게 생겼으니까 포기를 하게 됐어요. 다른 후보지들도 사정은 비슷해 국토부에 제출한 찬성 동의서를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찬성했다가도 이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내용을 알면서 하나씩 둘씩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재산권 침해. YTN이 최근 연속 보도로 지적한 것처럼 도심복합 사업 후보지로 지정만 돼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 독거노인 등 서민이 많은 지역인 탓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데 필요한 추가 비용 부담에 커다란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조만간 보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프로야구 NC로 이적한 손아섭과 박건우가 공룡군단 유니폼을 입고 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친정팀과의 결별은 아쉽다면서도 새 팀에서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향한 포부는 다부졌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FA 계약으로 NC맨이 된 국가대표급 외야수 손아섭과 박건우. 비대면 입단식을 통해 팬들과의 첫 인사에 나섰습니다. 새 유니폼을 입고서야 NC행 실감이 난다며 우승을 향한 포부부터 밝혔습니다. 두산에서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 3차례 우승을 한 박건우는 물론 저는 그냥 짧게 우승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한 번도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지 못한 손아섭의 간절함은 더 컸습니다. 저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건우 이상으로 그런 또 우승 반지, 또 한국 시리즈라는 무대가 정말 간절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꼭 한번 뛰어보고 싶고. 두산, 롯데의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만큼 오랫동안 함께 뛰어왔던 동료와 팬들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습니다. 수빈이, 경민이가 너무 거의 진짜 울다시피 막 그렇게 잡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떠나는 거에서 마음이 안 좋지만 또 막상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나니까 정말 축하를 해준 것도 수빈이, 경민이였고. 친정팀 롯데와 낙동강 더비를 펼쳐야 하는 손아섭은 장난 섞인 말로 이별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친했던 투수들 상대하면 재밌을 것 같고 또 뭐 준우 형이 안타성 타구가 날라오면 또 이렇게 제가 다이빙 캐치로 걷어내고 준우 형을 보면서 세레머니도 하고.
각각 4년 총액 64억, 6년 100억 원에 계약하며 떠나간 거포 나성범의 공백을 메울 손아섭, 박건우, NC파크에 입성한 164억 원 FA 듀오가 신흥 명문구단 재건의 목표를 달성할지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추위가 풀려도 미세먼지 때문에 마음 편하게 야외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종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기질이 탁한 상황인데요. 내일 중북부 지역은 대기질이 보통 수준 회복하겠지만 충청과 전북 그리고 경북 지역은 여전히 먼지 농도 나쁨이 예상됩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내일도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빗방울이, 울릉도 독도에는 약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강원 북부와 산간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지겠고요. 내일 아침 대관령은 영하 12도, 서울과 대전은 영하 5도로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은 3도, 5도, 광주는 7도, 대구는 8도로 오늘보다 조금 비슷하거나 낮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휴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 영동해, 설 당일에는 서쪽 지역 곳곳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